실제 있었던 놀라운 이야기. 가평 추격전 지금 시작합니다. 새벽 5시 장모 김혜자 씨는 잠들지 못하고 있었다. 동네 아줌마의 전화 한 통이 그녀의 마음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기 때문이다. 혜자야, 너희 사위 말인데 어제 젊은 여자랑 가평으로 가는 걸 봤어. 차에서 완전 다정하게. 전화를 받은 순간부터 혜자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설마 했던 일이 현실이 되고 있었다. 몇 달 전부터 사위 민준의 행동이 수상했다. 늦은 귀가 스마트폰을 뒤집어 놓는 습관, 그리고 딸 수진과의 대화도 현저히 줄어들었다. 하지만 혜자는 그저 직장 스트레스려니 했다. 이 개자식이 진짜로. 혜자는 이를 악물고 일어섰다. 딸 수지는 임신 7개월로 배가 불러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니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 오전 9시 혜자는 승용차를 몰고 가평으로 향했다. 내비게이션에는 가평 펜션이라고 검색한 결과가 주르륵 나열되어 있었다. 첫 번째 목표는 남이섬 근처의 유명 펜션이었다. 안녕하세요. 어제 젊은 남녀 커플이 투숙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남자는 키 175cm 정도의 안경 쓰고, 죄송하지만 고객 개인정보는 제발이요. 제 사위예요. 확인만 좀 해주세요. 하지만 답은 똑같았다.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알려줄 수 없다는 것이었다. 혜자는 절망했지만 포기할 생각은 없었다. 두 번째, 세 번째 펜션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네 번째 펜션에서 실마리를 찾았다. 주차장에 민준의 차가 보인 것이다. 저 차 맞네. 확실해. 혜자의 가슴은 두근거렸다. 분노와 실망, 그리고 묘한 성취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펜션 직원을 찾아가 상황을 설명했다. 제 사위 차예요. 지금 바람 피우고 있는 것 같은데 룸 번호 좀 알 수 있을까요? 젊은 여직원은 난감한 표정이었지만 혜자의 절박함에 결국 2층 203호라고 작게 귀속 말했다. 혜자는 계단을 뛰어 올라갔다. 203호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문을 두드렸다. 룸서비스입니다. 아, 시켰나? 안에서 민준의 목소리가 들렸다. 곧이어 문이 열렸고 민준은 놀란 표정으로 혜자를 마주했다. 그는 트렁크 팬티만 입고 있었다. 어머니, 왜 여기에? 야, 이 개새끼야. 혜자는 민준의 뺨을 후려쳤다. 펜션방 안쪽에서는 비명소리가 들렸다.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자가 이불로 몸을 가리고 있었다. 이게 뭐야? 수진이가 임신해서 고생하고 있는데 너는 여기서 이런 짓을 하고 있어? 어머니, 일단 진정하시고. 진정하라고? 진정하라고. 혜자는 방 안으로 들어가 여자를 향해 소리쳤다. 야, 너 남의 남편 꼬시는 게 재밌냐? 어린 게 뻔뻔하긴. 여자는 서로 사랑하는데 뭐가 문제예요? 라고 말했고 혜자의 분노는 절정에 달했다. 사랑? 사랑이라고. 혜자는 두 사람을 강제로 끌어냈다. 민주는 급하게 옷을 걸치고 나왔지만 이미 펜션 로비에는 구경꾼들이 모여들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바람둥이에요. 아내가 임신 중인데 젊은 여자랑 불륜질하는 개새끼. 펜션 투숙객들과 직원들이 웅성거렸다.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찍는 사람도 있었다. 민주는 얼굴이 사과처럼 빨갛게 달아올랐다. 어머니, 제발. 제발은 무슨, 너 이제 우리 딸한테 어떻게 설명할 거야? 내 연녀도 그만해 달라고 말했지만 혜자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그녀는 두 사람을 주차장까지 끌고 가서 계속해서 망신을 주었다. 결국 경찰이 출동했다. 소란을 일으킨다는 신고가 들어온 것이다. 하지만 혜자는 전혀 개의치 않았다.
오히려 경찰에게도 상황을 설명하며 민준의 잘못을 고발했다. 그날 오후 혜자는 집으로 돌아왔다. 딸 수지는 어머니의 표정을 보고 무언가 큰일이 일어났음을 직감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수진아, 그 개새끼 민준이가. 혜자는 모든 상황을 딸에게 털어놓았다. 수지는 처음에는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지만 점차 현실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사흘 뒤 혜자의 집 현관문에 배달된 등기우편 한 통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발송인은 박소영 변호사 사무실이었다. 고소장 접수 통지서. 혜자는 서류를 읽어가며 점점 얼굴이 굳어지다. 고소인은 민준과 그의 내연녀 이지은. 혐의는 모욕죄, 업무방해죄, 그리고 사생활 침해였다. 이게 뭔 소리야? 내가 고소를 당해? 혜자는 딸 수진에게 서류를 보여줬다. 수진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엄마, 이거 진짜야? 그러게. 나도 이해가 안 돼. 바람 피우는 놈들이 오히려 나를 고소하다니. 고소장 내용은 더욱 가관이었다. 민준과 이지은 측에서는 혜자가 펜션에서 무차별적인 폭언과 공개적 모욕을 가해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생활을 침해하고 펜션 영업에 방해가 되는 소란을 일으켰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일주일 후 혜자는 경찰서에 출석했다. 조사실에 앉은 혜자는 담당 형사의 질문을 받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형사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사위가 바람 피우는 현장을 목격하고 화가 나서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부인께서 펜션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다른 투숙객들 앞에서 망신을 줬다고 하는데요. 그게 욕설인가요? 사실을 말한 건데요. 바람둥이라고 한 게 욕설인가요? 형사는 한숨을 쉬었다. 이런 가족 분쟁 사건은 양쪽 다 자신의 입장만 고집해서 수사가 어려웠다. 부인,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럼 바람 피우는 건 법적 문제가 안 되나요? 분류는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있지만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공개적 모욕은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어요. 혜자는 점점 화가 났다. 자신이 피해자인데 오히려 가해자 취급을 받고 있는 느낌이었다. 이게 말이 되나요? 내 딸을 배신한 놈들이 오히려 나를 고소하다니. 조사를 마치고 나온 혜자는 변호사를 찾아갔다. 무료 법률 상담소에서 만난 변호사는 상황을 듣고 난 후 고개를 저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왜요? 공개된 장소에서 상대방을 모욕하고 영업장에서 소란을 일으킨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감정은 이해하지만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합의를 권유드립니다. 지금 상태로는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혜자는 집에 돌아와서 수진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다. 수진은 배를 쓸어내리며 한숨을 쉬었다. 엄마, 왜 그렇게 성급하게 행동하셨어요? 성급하게? 내 남편이 바람 피우는데 가만히 있으라고? 그래도 법적인 문제까지 생길 줄은. 이때 민준이 집에 들어왔다. 그는 며칠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가 처음으로 나타난 것이었다. 어머니, 합의하시죠. 민준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합의? 뭘 합의해? 고소건 말해요. 서로 고생하지 말고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너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내가 바람 피워놓고 나한테 합의하자고? 분위기는 다시 험악해졌다. 민주는 지은이도 힘들어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혜자는 들을 생각이 없었다. 힘들어해? 남의 남편 꼬셔놓고 힘들어해? 결국 민주는 아무 말 없이 나가버렸다. 수지는 울음을 터뜨렸고 혜자는 더욱 분노했다. 그날 밤
혜자는 잠들지 못하고 생각에 잠겼다. 자신이 법적으로 불리한 상황이라는 것은 알겠지만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다. 바람 피우는 놈들이 오히려 자신을 고소하다니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할 수 있나 싶었다. 어차피 고소는 당했으니 더 이상 무서울 게 없어. 혜자는 거울 앞에서 중얼거리며 립스틱을 발랐다. 지난 일주일 동안 그녀는 나름의 전략을 세웠다. 법적으로 불리하다면 다른 방법을 써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첫 번째 목표는 민준의 직장이었다. 혜자는 동네 복사점에서 A사 용지 100장을 뽑았다. 제목은 불륜 남편 민준의 실체였다. 우리 회사 김민준 과장은 임신한 아내를 두고 20대 여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직장 동료 여러분께서는 이런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우리 회사에서 계속 일해도 되는 건가요? 하단에는 민준과 이지은이 펜션에서 나오는 사진까지 첨부했다. 그날 혜자가 휴대폰으로 찍어둔 것이었다. 오전 8시 혜자는 민준의 회사 앞에 도착했다. 출근하는 직원들에게 전단지를 나눠주기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이거 한 장씩 받아보세요. 뭔데요? 회사에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이에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봤던 직원들도 내용을 읽고 나서는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김민준 과장을 아는 사람들은 더욱 놀랐다. 이거 진짜예요? 네, 현장에서 목격했어요. 제 딸의 남편입니다. 30분 만에 100장이 모두 배포되었다. 혜자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자리를 떴다. 오후에는 이지은의 직장 차례였다. 혜자는 미리 수소문을 통해 이지은이 홍보 대행사에서 일한다는 것을 알아냈다. 여기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전단지를 배포했다. 이지은이라는 직원이 유부남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어요. 임신한 부인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관계를 유지하고 있답니다. 이지은의 동료들은 충격을 받았다. 평소 조용하고 착한 줄 알았던 후배가 이런 일을 저질렀다니 믿기지 않았다. 전단지 작전은 효과가 있었다. 민주는 당일 오후 회사에서 인사팀에 불려갔다. 과장님, 이게 사실인가요? 아, 그게 개인적인 문제라서. 개인적인 문제라고 하기에는 너무 공개적이 되었는데요. 회사 이미지에도 좋지 않고. 민주는 결국 사표를 쓰라는 압박을 받았다. 이지은도 마찬가지였다. 직장 동료들의 시선이 차가워졌고 상사는 당분간 휴가를 쓰는 게 어떻겠냐고 넌지시 말했다. 하지만 혜자의 복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민준과 이지은이 자주 가는 카페, 식당, 헬스장 등에도 전단지를 돌렸다. 심지어 이지은이 사는 원룸 주변 상가에까지 전단지를 부착했다. 아줌마, 이거 불법 아닌가요? 상가 사장 중 한 명이 혜자에게 물었다. 불법이요? 사실을 알리는 게 불법인가요? 그래도 이렇게 하면 제 딸이 임신해서 고생하고 있는데 남편이 바람 피우고 있어요. 이런 나쁜 놈들을 그냥 놔둘 순 없잖아요. 혜자의 말에 상가 사장들도 동조하는 분위기였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너무 함부로 한다며 혀를 끌끌 찼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다. 동네 아줌마들 사이에서는 임신한 며느리 둔 바람둥이 사위에 대한 이야기가 핫 이슈가 되었다. 이지은의 집 주변에서는 그 여자라는 시선을 받으며 다니기 힘들어졌다. 일주일 후 민준이 혜자를 찾아왔다. 그의 얼굴은 며칠 사이에 많이 야위어 있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뭘 그만해? 전단지 돌리고 소문내는 거요. 저희가 벌써 충분히 고생하고 있잖아요. 혜자는 코웃음을 쳤다. 충분히?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회사도 그만둬야 할 것 같고 지은이도 힘들어해요. 그럼 처음부터 그런 짓을 하지 말았어야지.
이제 와서 힘들다고? 민주는 무릎을 꿇었다. 제발 그만해 주세요.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혜자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녀는 오히려 더 큰 복수를 계획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이지은의 부모님이 혜자를 찾아왔다. 죄송합니다. 저희 딸이 잘못했어요. 지금 와서 사과가 무슨 소용이에요? 그래도 이렇게까지 하시면. 이렇게까지? 이건 아직 아무것도 아니에요. 혜자는 냉정하게 말했다.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한 달 후 법원에서 온 판결문을 받아든 혜자의 손이 떨렸다. 피고인 김혜자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다. 모욕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었다. 200만 원이라고? 혜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가해자가 된 상황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더 큰 문제는 민사소송이었다. 민준과 이지은은 정신적 피해와 사회적 명예훼손을 이유로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변호사는 혜자에게 현실적인 조언을 해줬다. 어머님, 이번 민사소송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실직까지 했으니 법원에서도 배상금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제가 얼마나 내야 하는데요? 최소 1천만 원은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혜자는 머리가 띵했다. 벌금 200만 원에 손해배상 1천만 원이라니 1,200만 원이라는 거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혜자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딸 수지는 이제 임신 8개월로 배가 더욱 불러 있었다. 아이러니하게도 민주는 최근 들어 다시 집에 머물고 있었다. 직장을 잃고 이지은과도 어정쩡한 관계가 된 상황에서 갈 곳이 없었던 것이다. 엄마, 괜찮아? 수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괜찮긴 무슨. 벌금의 손해배상까지 1천만 원이 넘어. 그렇게까지 될 줄은. 수진도 한숨을 쉬었다.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나선 일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가족 모두가 피해를 보게 되었다. 미안해, 수진아. 엄마가 너무 성급했나 봐. 아니에요. 엄마가 화낼 만했어요. 이때 민준이 집에 들어왔다. 그는 한동안 구직 활동을 했지만 쉽지 않았다. 전단지 사건으로 인해 업계에 소문이 난 상태였기 때문이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민주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야? 합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베, 내가 먼저 바람 피운 건 어쩌고? 민주는 할 말이 없었다. 그는 이지은과의 관계를 정리했다고 했지만 이미 벌어진 일들을 되돌릴 수는 없었다. 그날 밤 수지는 잠들지 못하고 생각에 잠겼다. 지금까지는 어머니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려고 했지만 오히려 상황만 악화되었다. 이제는 자신이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했다. 수지는 휴대폰으로 상간소송에 대해 검색해봤다. 배우자와 그의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였다. 불륜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래, 이게 정답이야. 수지는 마음을 굳혔다. 어머니처럼 감정적으로 행동해서 법적 불이익을 당하는 것보다는 정당한 법적 절차를 통해 복수하는 것이 현명했다. 다음 날 수지는 어머니에게 자신의 계획을 말했다. 엄마, 제가 상간소송을 할게요. 상간소송? 민준이랑 이지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예요. 합법적으로요. 혜자는 딸의 말에 희망을 느꼈다. 그게 가능해? 네. 불륜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어요. 특히 제가 임신 중이라는 점이 유리하게 작용할 것 같아요. 수지는 변호사 상담을 받기로 했다. 이번에는 어머니처럼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철저히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변호사는 수진의 사건을 들어보더니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부인께서 임신 중이고 상대방의 불륜이 명확하다면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이미 증거도 충분하고요.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보통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선이지만 임신이라는 특수 상황을 고려하면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수지는 마침내 미소를 지었다. 어머니의 실패를 교훈 삼아 이번에는 제대로 복수하겠다는 결심이 서 있었다. 상간소송을 준비하면서 수지는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단순히 손해배상을 받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민준과 이지은이 제대로 된 대가를 치르게 하려면 더 확실한 방법이 필요했다. 첫 번째 단계는 재산조사였다. 수지는 남편 몰래 통장과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다. 민준 명의의 아파트 한 채, 적금 3천만 원, 주식 투자금 2천만 원 등 총 자산이 1억 5천만 원 정도였다. 이걸 먼저 처리해야 해. 수지는 임신 중이라는 특수 상황을 이용했다. 출산 준비를 위해 집을 정리하겠다며 민준에게 각종 서류의 위치를 물어봤다. 민준은 별다른 의심 없이 통장과 인감, 부동산 서류가 보관된 장소를 알려줬다. 이틀 후 민준이 구직 면접을 보러 나간 사이에 수지는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갔다. 먼저 적금을 해지했다. 임신부인 수진을 보고 은행 직원은 당연히 남편 동의를 받은 줄 알았다. 출산 비용 때문에 급하게 필요해서요. 아, 그러시구나. 축하드려요. 3천만 원의 적금이 현금으로 바뀌었다. 수지는 이 돈을 친정 어머니 이름으로 새 계좌를 만들어 입금했다. 다음은 주식이었다. 민준이 투자한 주식들을 모두 매도했다. 다행히 최근 주가가 올라서 2,500만 원 정도에 팔 수 있었다. 이 돈도 마찬가지로 어머니 명의 계좌로 이체했다. 가장 큰 문제는 아파트였다. 수지는 부동산 중개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았다. 남편 몰래 집을 팔 수 있나요? 부인께서 공동 명의자시라면 가능은 한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혼을 앞두고 있어서요. 재산을 숨기려고 하는 것 같아서. 중개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런 일이 종종 있다는 듯한 반응이었다. 금매로 내놓으시면 시세보다 낮아도 빨리 팔 수 있어요. 수지는 시세 8억 원짜리 아파트를 7억 원에 금매로 내놓았다. 임신부가 급하게 팔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니 관심을 보이는 구매자들이 나타났다. 한 주 만에 계약이 성사되었다. 대출금 3억 원을 제외하고 4억 원이 수진의 손에 들어왔다. 이 돈도 분산해서 여러 계좌에 보관했다. 민준이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은행에서 연락이 왔을 때였다. 고객님, 적금 해지하신 거 맞죠? 적금 해지요? 저 그런 적 없는데요. 그럼 부인께서. 민준은 급하게 집으로 돌아왔다. 수진은 태연하게 TV를 보고 있었다. 수진아, 적금이랑 주식 왜 해지했어? 왜? 내가 왜 해지하면 안 돼? 갑자기 왜 그런 거야? 당신이 바람 피운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애기에게 안 좋을까봐 정신과 치료받으려고. 민주는 할 말이 없었다. 자신의 불륜 때문에 아내가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다. 그래도 미리 얘기를 해줬으면. 미리 얘기? 당신이 바람필 때 나한테 미리 얘기했어? 며칠 후 부동산 중개사로부터 전화가 왔을 때 민주는 더욱 충격을 받았다. 고객님, 집 매매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집 매매요? 무슨 소리예요? 부인께서 금매로 내놓으신 거 아닌가요? 민주는 다리에 힘이 빠졌다. 아파트까지 팔아버렸다니 상황이 심각했다. 수진아, 집까지 왜 팔았어? 내 집인데 내가 팔면 안 돼? 법적으로 공동명의잖아. 그래도 이건 너무해. 바람 피우는 게 더 너무한 거 아니야?
한편 수지는 변호사와 함께 상간소송을 본격적으로 준비했다. 임신 중 남편의 불륜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조산 위험, 산후 우울증 가능성 등을 근거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승소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확신에 찬 목소리였다. 민준과 이지은에게 소장이 전달된 것은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다. 두 사람 모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다. 1억 원이라고? 민준은 소장을 읽으며 절망했다. 재산은 모두 사라졌고 상간소송까지 걸렸다. 이지은도 마찬가지였다. 직장을 그만둬야 했고 동네에서는 남의 남편 꼬신 여자로 낙인 찍혀 있었다. 거기에 상간소송까지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황이었다. 결국 두 사람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끝이 났다. 이지은은 고향으로 내려갔고 민주는 빈털터리가 되어 처가살이를 시작해야 했다. 6개월 후 법원은 수진의 손을 들어줬다. 민준과 이지은에게 각각 3천만 원씩 총 6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하지만 이미 두 사람 모두 경제적으로 파탄 상태였기 때문에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돈은 많지 않았다. 그래도 수지는 만족했다. 복수의 목적은 돈이 아니라 응징이었기 때문이다. 민주는 빈털터리가 되었고 이지은은 사회적으로 매장당했다. 무엇보다 두 사람의 사랑이라고 부르던 것은 완전히 끝이 났다. 혜자도 딸의 성공적인 복수를 보며 뿌듯해했다. 역시 내 딸이야. 엄마보다 훨씬 똑똑하네. 엄마가 워낙 확실한 증거를 만들어놔서 쉬웠어요. 모녀는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비록 과정은 험했지만 결국 정의는 승리했다. 그리고 수지는 건강한 아이를 출산했다. 민주는 지금도 처가에서 눈치를 보며 살고 있다. 그는 매일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며 가족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수진의 마음이 돌아오기까지는 아직도 긴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임신한 아내를 두고 바람을 피운 사위의 몰락, 재미있으셨나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